제목이 그 대조 언어를 활용한 언어 대조를 활용한 이주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인데요. 원래 이제 대조 언어학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대조 언어학 이러면 너무 제목이 거창하지요. 그리고 머리에 좀 쥐날 것 같지요. 학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 영국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로지, 익스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economics 할 때 X 이런 거, 뭐 phonology 할 때 로지 이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요. 론 이런 거. 저도 싫어해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대조 언어학 하면 뭔가 대조 언어학에 대한 이론적인 이런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언어 대조 이렇게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학습자의 언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어랑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감안을 해서 한국 학습자에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 그걸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를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 여성결혼 이민자는 아닌데 제가 직접은 아닌데 한국어 교육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마 제일 빠른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쓰고 계시는 함께하는 한국어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양성 과정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 현황 이런 거보다는 그 여성 결혼 이민자들한테 나타나는 한국어의 특징이 주로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서 어떤가 이런 이야기랑 대조 언어학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실은 저도 그 대조 언어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겪은 경험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 교육을 87년부터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런던대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였어요.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열심히 그 영어권 학습자들한테 대조 언어학을 활용해서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명대에 타고 왔는데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다 영어 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갔더니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만 섞여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국에서 10년을 가르치고도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가 고민을 별로 안 했었어요. 굉장히 수월하게 했던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하고 저도 못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니까. 근데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말로 해야 되지?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영어를 하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니까 일본 학생은 가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영어를 많이 써서 못하겠다, 못 알아듣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왕상하죠. 그래서 10년의 경험이 있었고 책 같은 것도 이론서적도 많이 내고 논문도 쓰고 그럴 때인데 그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당했던 경험은 그러면서 적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베트남 학생만 9명을 가르칠 때였어요. 베트남 학생 9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받아쓰기를 한다고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직접 지도 안 해보셨어도 영어 시간에 받아쓰기 해보셨잖아요. 선생님이 school 이렇게 부르면 선생님들이 SCHOOL 학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사람한테 학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학교라고는 학교 쓰는 사람 다 비슷하게 그려는 놨는데 이 사람이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어떤 학생이 낭만이 뭐냐고 물어요. 낭만. 야, 진짜 해도 너무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렸어요. 그러니까 산 있어요. 달 작아요. 막 눈썹달도 그리고 남자 여자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다 하니까 그 베트남 사람이 갑자기 사랑 이러는 거예요. 사랑 아니다. 또다시 막 열심히 했는데 베트남 사람 한 명이 낭만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러면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9명 똑같이 낭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낭만 이래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버릇은 뭐냐면 베트남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수업이 이해가 되게 했는지 못 되게 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했었냐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질문을 뭐를 딱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이 입이 움직이면 제가 그 말을 몰라도 이건 수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둘이 막 서로 싸움이 붙어요. 뭐냐 이러고 싸우면 이건 안 됐다. 또다시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날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부 낭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책을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올라오고 막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찾으니까 베트남어도 우리가 한자어가 60% 이상 있듯이 베트남어도 책이 보니까 70% 가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한자어에 대해서 우리랑 베트남어의 발음의 유사성이 정말 놀랍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랑 발음도 똑같고 뜻도 같은 단어들, 발음은 비슷한데 뜻이 다른 것, 이런 것들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게 제가 은행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돈을 꺼내고 별짓 다 했는데 은행이 은항인 거예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기숙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 있어요. 학교예요. 학교 안 집 있어요. 기숙사 따라하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기숙사를 보니까 기숙사 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죄의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대조원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나는 뭐였던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트릭을 썼었냐면 한자어를 제시할 때는 살짝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줘요. 그러면 심지어는 주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주간이에요 갑자기. 계획하는데 준비가 준비예요. 세상에 준비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계획, 기획 뭐 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만큼 게을렀었기 때문에 대조원학적 시각을 전혀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도 나는 타고난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대조원학이나 이런 걸 강의할 때마다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1시간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에 그러니까 시각을 정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성결혼 이민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그렇게 언어교육에서 중요할까?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언어는 결국은 뭐냐면 그 자녀들의 언어 입력수로서 작용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제 박사과정 학생이 이렇게 그 녹음 자료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재미있는 건 중국에서 온 엄마 밑에서 자라면 중국어의 역량이 나타나고 베트남에서 온 엄마 밑에서 자라면 베트남어의 역량이 나타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모어가 세컨 랭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어를, 이 애들은 한국어를 모어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우리랑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겠는데 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강의와 관련된 것들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풍부한 실생활 어휘. 그러니까 어휘가 정말로 많이 풍부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남호 선생님 2003년 책 있지요? 한국어 학습용 기초 어휘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휘에 나와 있는 것,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고급 어휘도 오자마자 아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거기에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3년씩 5년씩 살아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 어휘는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학습용 어휘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이런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이분들은 감탄사의 어떤 빈번한 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감정 표현부터 먼저 되는 거예요. 무슨 그 배는 거 제가 그분들 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 표현부터 이렇게 감탄사부터 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부터 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도 왜 언어 선생님을 오래 하면 이런 제스처도 많고 그리고 좀 다른 건 있지요. 저도 말을 또박또박 하게 됐어요. 원래 이런 말투가 아니었는데 한국어를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업병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감정이 급하니까 의사소통을 먼저 해야 되니까 감탄사를 먼저 바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시어 사용을 참 많이 못해요. 특별히 이, 그, 저가 있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를 잘 못해요. 그래서 꼭 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서 놀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저기서 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어에서 this하고 that 해서 이하고 저는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는 발달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런 말들 그것 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에요. 이하고 저에 반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호칭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실까요? 할 때 시자가 시어머니 시자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시. 존댓말은 시부모님한테만 쓰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어떤 그 존대어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그 압력, 그러니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얽혀있는 호칭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호칭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 분들이 자기 남편이 부르는 호칭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아주버님 해야 되는데 형님, 형수님 이렇게 남편의 호칭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언어학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인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성분이라는 거 문장에서 예를 들어 목적어가 없는 문장들이 많이 나타난다거나 심지어는 서술어가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문장에서 각 필요한 성분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지시어가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조사라든가 어미가 제대로 사용이 잘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다른 학습자도 마찬가지인데 애하고 애서 이런 건 사용 참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불에 누워라 이래야 되는데 이불에서 누워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어미의 사용은 어미가 막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가다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서술어의 누락, 그러니까 말이 끊어진다. 이건 뭐냐면 당신 어제 밥 이렇게까지 끝나는 경우가 나타나요. 뭐냐면 밥 먹었어요? 아니면 밥 먹고 어땠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생각은 잘 안 나고 먹다라는 건 알겠고 과거라는 건 아니까 당신 어제 밥 먹었? 이렇게 하고 끊어져요. 그러니까 말 끊어짐이 우리는 반드시 종결어미가 있어야지 끝나는 언어잖아요. 종결어미 없이는 문장이 못 끝나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들은 종결어미 없이 끝내요. 묘하게 끝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저희가 이제 런던대 커피룸에서 한국 학생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랍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흉내를 냈었어요. 어떻게 흉내를 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이게 뭐냐? 다. 한국어에서 나가 뭐냐고 물었어요. 왜냐면 남자들이나 누가 얘기할 때 다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제 흉내를 내면 꼭 뭐라 하냐면 아이요 이런데요. 이요 what is yo in Korean 뭐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어처럼 우리 문장이 끊어집니다 하고 끝나는 언어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문장이 끊어질 때마다 신호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신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잘못된 존대요. 아이들한테 존대를 한다거나 어른들한테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표준어보다는 지역방언에 굉장히 익숙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겠죠.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니까. 시어머님하고 나누는 대화가 제일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방언에 익숙해서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서 대구말이나 이런 광주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참 국어원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요구는 많은 편이에요. 특별히 대구 경북이랑 제주도 분들이 요구가 많으세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그런 일화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줘요.
선생님들한테 배운 말은 우리 시어머니가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조선족 분이 계셨는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모를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어머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었대요. 그랬더니 막 수금포 갖고 왔나? 막 그랬대요. 알아들으세요? 수금포 알아들으세요? 삽이에요, 삽.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어머님이 막 뛰어오더니 화가 나셔서 연장 있는 데로 오시니까 자기는 자기 때리려고 하는 줄 알았대요.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저렇게 그럴까 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삽을 딱 꺼내더니 이거다 이거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삽이에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지역어에 대한 그 표준어보다는 필요성도 많고 아는 경우도 굉장히 넓더라. 그 다음에 직접적인 표현이 잦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왜 뭘 잘못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걸 하냐면 변명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뭘 부탁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그 부탁하기 전에 하는 말들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주 여성분들 발화를 녹음해서 한국 분들이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머니 애기 맡겨줘요 이렇게 말해. 그리고 어머니 나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걸 한국 분한테 물었어요. 우리 대학원생이. 그러니까 어머니 오후에 별일 있으세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착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애기 좀 부탁드려 이게 나오는데 1시간만 애기 좀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주 여성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직접적으로 탁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때로는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나 문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화행이라든가 우리들이 어떤 그 담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도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표현이 미숙하다. 이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대화 시에 불필요한 반복이 많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영어 할 때 보면 영국 사람이 표정만 이상하게 지어도 한 번 말을 반복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시에 봐요. 선생님 2시? 이렇게 꼭 손가락도 하든 아니면 그걸 반복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또 마지막에 제일 심각한 것은 발음이죠.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발음 교육 아까 김지영 선생님이 하셨다고 해서 믿고 있지만 발음 교육이 그렇게 쉬워요? 정말 발음 교육이 어렵잖아요. 언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발음이라고 해요. 발음 교육인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10년을 살았지만 영국 사람만 어림없어요. 너무나 황당하게 못하죠.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애들의 비웃음을 사요. 엄마 막 이러거든요. 엄마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모어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크고 그리고 나서 학습할 때도 제일 먼저 굳어지니까 배우기 힘들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누구라도 발음은 어렵지만 이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노출되어서 배우지 예를 들어 불 차이점 귀에 들리기는 이제는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들이 참 많은 그런 상황으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것은 무슨 표냐면 이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맨 이제 위에 있는 색깔이 뭐냐면 파란색이 한국 사람 거고 나머지가 이주 여성분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MLU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M은 뭐냐면 mean이에요. 평균, L은 length야. 길이고 그 다음에 U는 utterance예요. 평균 발화 길이에요.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W가 word예요. 단어의 수를 세보니까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수를 평균을 내보니까 한국 분들에 비해서 이주 여성분들이 저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들이 구사하는 문장의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이 통계가 뭐냐면 이분들이 하는 똑같이 그저 단어의 수가 아니라 M은 모피임이라는 거. 형태소예요. 형태소라는 건 다시 선생님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꽃이 피었다.
문장이 몇 개예요? 문장은 하나. 그러면 단어가 몇 개예요? 단어쯤 되면 헷갈리시죠? 단어는 봐요. 꽃이 피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어는 뭐냐면 이 용언의 한 덩어리는 한 단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하나, 이 하나, 피었다 하나. 그래서 그러면 피었다는 형태소가 몇 개예요? 3개인 거예요. 형태소가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죠. 그럴 때 저게 M자, 저게 모피임, 형태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모어 화자들, 우리 한국 여성분들과 이주 여성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단어의 수보다 이렇게 형태소의 수에서 차이가 더 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명사나 이런 데서도 우리보다 사용을 덜 하지만 이런 형태소 결합시키는 데서 훨씬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걸 이분들은 피곤하겠습니다. 아니면 피곤하시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주 여성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발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이주 여성분을 녹음해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주 여성분들의 어떤 말하기나 쓰기나 이런 거의 특징보다는 대조원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할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들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모든 언어의 자음이 다 있고 모든 언어의 모음이 다 있지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한번 영어 발음해 보세요. 영어는 그러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지요? 그러면 한국어 발음해 보세요. 모델.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예쁘게 모델 이랬어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려요? 어떻게 하냐면 모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하는 거 들어보세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일본 사람 따라해 보세요. 됐지요?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여도 우리 한국어랑 영어랑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죠. 나중에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비슷한데 우리 베트남어에서는 받침에서 리을이 사용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베트남 사람한테 한국어 가르쳐 보세요. 우리가 달 그러면 따라하라 그러면 단 이래요.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달 하는데 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박사과정이에요. 그 학생이. 그래서 투이예요. 투이한테 다시 해봐라 그럽니까? 단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난 선생님처럼 한대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 엄마 개가 딸한테 왜 옆으로 걷냐. 나처럼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 똑같아. 자기는 단 이런대요. 그러면서 이게 달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어에서는 리을 받침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어에서는 리을이 받침에서 저렇게 끝나지를 못하는구나. 반드시 뭐냐면 모음으로 끝나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모데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요? 호텔. 그죠? 영어하고 똑같이 하죠? 그러면 베트남어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해보세요. 찍어보세요. 호덴 이래요. 일본 사람은? 오 잘하시는데요? 혹시 베트남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들어보실래요? 그죠? 호덴. 그 다음에 일본어 듣고 따라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시면 버스예요. 제가 오늘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버스예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버스 하면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우리 영어랑? 여기 으가 영어에 여기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음을 넣어서 발음을 해요.
만약에 음모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 벗 이렇게 쓸 거야. 친구 벗. 근데 우리는 야 벗 타고 가자. 기차 타지 말고 벗 타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스 소리가 다시 말해 시옷이라고 적는 이 기호가 어말에서 음절말에서 발음이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에서 음음을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음을 살려주는 거예요. 버스, 보너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어도 뭐냐면 이렇게 발음을 해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빛. 그 다음에 일본어 발음해 보세요. 바스 이랬어요. 그런데 베트남어 발음을 듣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유추를 해가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본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랑 베트남어랑 똑같이 시옷이 받침에서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지만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음모음을 넣어서 그죠? 소리대로 들려주고 보너스, 버스 이렇게. 그런데 베트남어는 마치 순수 우리 한국어처럼 꽃, 벗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박 이것처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리 방법이 다르지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스 소리가 이 자리에서 발음되지 않는구나. 베트남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보세요. 영국 사람한테 가르치면 너무나 오랫동안 옷 그러면 옷 이렇게 발음해요. 꽃 하면 꽃 이렇게. 국 하면 국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한테 가르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옷 하면 옷, 부엌 하면 부엌. 하나도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얘네들은 왜 그렇게 잘할까?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하고 왜 다를까?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엌 하면은 꼭 영국 사람 부엌 이렇게 국, 박 이랬는데 부엌, 옷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트남도 무슨 현상이 있기 때문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이 다만 순수 한국어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든 외래어가 됐든 뭐가 됐든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얘네는 모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하지만 어모음이 없구나. 그래서 아모음으로 대체를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 단어 우리 읽어보세요. 2002년 뭐 있었어요? 월드컵. 우리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세 덩어리로 발음을 해요. 워 이렇게 쓴 다음에 리을 쓰고 드 쓰고 이걸 받침해서 하는 거 월드. 요게 같이 한 덩어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컵. 그래서 영어에서는 세 덩어리가 아닌 두 덩어리인 거예요. 월드 컵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한국어에서는 발음해 보세요. 월드컵 몇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지. 왜냐하면 L하고 이 리을하고 디귿을 한꺼번에 발음 못하니까. 우리 한국어는 절대로 자음 두 개를 한꺼번에 발음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음 발음 둘 다 한꺼번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격할 때 갑 하면 비읍, 시옷 이렇게 써놓고는 발음 어떻게 해요? 갑. 이렇게 하지 우리가 이걸 값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음을 안 하는 언어인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제가 안 하는 언어라 가르쳤는데 우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냐면 되게 잘 따랐던 학생이 있어요. 지금 한국학 박사과정 하는데 그 학생이 처음에 저한테 한국어 배울 때 불쌍한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왜? 그랬더니 값을 발음을 못해서 하는 줄 알고 미스 킴 막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하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CUPS 있죠. cups. 이거를 써놓고 자기 따라하래요. cups. 그래서 내가 따라했어요. cups. 했더니 cups. 오케이? cups.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cups 발음했던 걸 가지고 값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음 두 개를.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순수 한국어에는 어떻게 하냐면 갑, 닭 이런 것처럼 하나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외래어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모음을 넣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또 순수 한국어에는 꽃, 옷 이렇게 바꿔버렸지만 외래어에는 모음을 넣어서 그 발음을 살려줬었죠.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베트남은 아까도 깡패였어요. 그냥 외래어에도 그냥 순수 한국처럼 싹 바꿨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음 두 개를 똑같이 발음 못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뭔 얘기야? 그냥 바꿔버리지 뭐. 그냥 버려버리지 뭐하러 그걸 살려주냐 해서 월드에서 무조건 자음이 두 개 있으면 베트남 사람들은 뒤에 오는 자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뒤에 오는 자음을 버리니까 뭐가 나면 월컵 이렇게 돼요. 월컵.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요. 리을 받치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 컵 이런 소리 안 나는 거 아까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컵해서 원컵, 컵 비슷한 굽 비슷한 소리가 나요. 원컵 이렇게 발음해요. 한번 더 요거 그 다음에 설명까지 듣고 같이요.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와르도 카프 이렇게 되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그죠? 베트남어요? 아니 일본어? 와르도 카프 됐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정말 재밌어요. 자기가 너 왜 원급 발음하냐? 월드컵이라고 안 들리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네가 더 영어랑 비슷하대요. 진짜 웃겨요. 뭐냐면 자기네는 너무나 비슷한데 왜 너네 월드컵 세 개고 자기는 똑같이 두 개다. 그리고 자기네는 느낌이 훨씬 더 비슷하대요. 정말 웃기는 게 아이스티를 어떻게 발음하면 아이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보넛 이렇게 돼. 아이스가 아니니까 아이띠. 그래서 아이디 있잖아요. 우리 파스워드 아이디 할 때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이스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급 이게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러면 맥도날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영어에서는 세 덩어리예요. 어떻게 하냐면 맥도날드. 그래서 나 쓰고 리을하고 디귿이 둘 다 받침에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죠. 그래서 날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자음 두 개를 발음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을을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 맥도날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베트남어는 아까 우리 했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도 날 그래야지 원래는 날 해야 되는데 리을이 없으니까 막도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일본어 한번 보세요. 일본은 자음 모음 다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절이라고 불러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거. 음절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발음은 각자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한국어 발음 해보세요. 맥도날드. 그 다음에 베트남어는 이렇게 막도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일본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이 다르다. 그리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어떤 그 자음이나 모음에 제약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음의 숫자는 언어마다 다르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아니에요. 발음은 어떤 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했냐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랬어요. 가를 넣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보세요. 맥도날드가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하면 모음으로 끝나면 가, 자음으로 끝나면 이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하면 꽃이, 가방이, 나무가, 사자가 이렇게. 그럼 맥도날드 하면 자기네는 자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자음도 하나가 아닌 두 개. 그런데 왜 맥도날드가 그러냐는 거예요. 맥도날드 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데 영향을 미쳐. 특별히 우리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나 어미의 선택들이 자음으로 끝났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잘 유창한
우리들하고 어렵지 않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럼 이제 결국은 한국어 교류를 배우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더불어서 살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데 발음도 이렇게 다른 걸 다 받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거니까 그냥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발음의 특징을 본 다음에 앞부분은 발음에 대해서 뒷부분은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요. 발음의 특징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봤지만 언어마다 뭐라고 했냐면 분절음 목록이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이 다 있다. 그죠? 자음과 모음이 없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음과 모음의 수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 심지어는 놀라지 마세요.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제일 적은 언어는 11개예요. 제일 많은 언어는 146개예요. 그러면 11개를 가지고 그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어로 배울 때는 어려운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힘든 거예요. 11개에만 익숙하니까. 그런데 146개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도 모어로 배울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노출되면 다 배우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말에 대부분의 자음과 모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대조언어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음과 모음의 수가 많은 언어를 귀가 즐거운 언어, 수가 적은 언어를 입이 즐거운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어는 자음이 10개, 모음이 10개, 자음이 19개죠. 29개는 평균이에요. 보통 31개쯤이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도 볼 것도 없고 득 볼 것도 없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외국어 배울 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포함을 해서 영어를 배우거나 그럴 때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거예요. 일본어에는 자음 13개, 모음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8개밖에 안 되니까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자음과 모음의 수는 얼마나 웃기냐면 이놈들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탤런트가 아주 예쁜 사람이 있어요. 김태희 예쁘죠? 예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불행을 겪으면 우리가 어떤 얘기예요? 세상은 공평해. 이러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하죠? 저는 예뻐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는데 세상 공평해 이러는데 이 언어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상이 안 돼요. 되게 웃기는 게 모음의 수가 적으면 자음의 수도 적고 모음과 자음의 수가 적으면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는 자음의 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이런 언어에는 성조도 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엎어진데 밟고 지나간다. 밟고 지나간다. 표준 발음이죠. 그런다고 하듯이 적으면 더 적고요. 많으면 더 많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음절로 본다면 100 몇 개, 125개인가가 아마 미니멈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다 했을 때 그런 수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절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베트남어나 타이어 같은 경우는 25,000, 4만 몇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베트남어는 우리보다 자음과 모음의 수가 훨씬 많고 성조가 6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마가 하나 있지만 6개의 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 세계에는 늘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지 보상이라는 건 없다. 자음과 모음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음과 모음의 수가 적은 언어는 오히려 자음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 2개씩 나오는 게 안 돼요. 우리처럼 2개 안 돼요. 영어는 너무 많죠. tent, camp 너무 많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든 언어에 뭐가 있냐면 put, k 이런 소리가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죠? 모든 언어에 있기 때문에 이 언어는 예를 들어서 무성음과 유성음이 있다 그러면
무성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성음이 있다 하면 그 언어에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언어에는 무성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영어의 스펠링에 B로 쓰는 거 있죠. B. 이게 있다라는 건 영어 스펠링에 P 이런 소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교육 입장에서 본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면 푸 소리는 다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에 발음할 때 푸는 발음에도 부, 이 소리 발음하기는 힘들어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성음이 훨씬 더 일반적인 소리가 되고 유성음이 더 유표적인, 그죠? 어떤 특징이 있는 소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모음은 또 재미있어요. 이거 뒤가 조금 더 자세히 하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러면 미니멈이 3개예요. 그 모음은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아, 이, 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 모음이라는 생각, 에 모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아니에요. 3가지 제일 공통적인 모음이 뭐라고요? 아, 이, 우예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걸 언어교육이랑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 우 모음은 따라하라고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모든 언어에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그러면 아, 이, 우만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있느냐? 예, 아랍어. 아랍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봤어요. 소리 이렇게 불러주면 수리 이래요. 진짜 웃기네. 저는 그때 아랍어에 3개만 있는 거 몰랐어요. 설이 그래도 수리 이래요. 설악산 수락산이 똑같대요. 서울과 수울이 똑같대요. 안 똑같다고 아무리 나중에 보니까 아, 이, 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교육의 출발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아, 이, 우 모음인 거예요. 이건 모든 언어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기호 정도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면 숫자가 적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는 소리들을 안고 아, 이, 우 모음이 있어요. 모음이 적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 이, 우, 에, 오예요. 모음이 5가지가 있으면서 아, 이, 우, 에 이렇게 안 나타나요. 아, 이, 우, 오, 어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음이 5개면 3개면 아, 이, 우 5개면 아, 이, 우, 에, 오. 그러면 5개를 가진 언어가 세계 언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언어교육, 한국어 발음교육을 시킨다면 모음에서 아, 이, 우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에, 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5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음이든 자음이든 기본적인 모음이 있으면 이걸 버리고 나서 다른 모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추가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체계가 크다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음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작은 음체계에 공통되는 부분을 안고 있고 나머지 것들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6번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음절 아까 이야기했어요. 음절이 뭐예요? 그러면 꽃이 피었다. 2번째 음절이 뭐예요? 이러면 out. 치예요. 제가 이면은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다시 음절 할 때 음은 무슨 뜻이에요? 소리지. 절은 마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예요. 철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꽃이 피었다. 2번째 뭐 들려요? 꽃이. 치 들리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절이라는 건 소리 베이스지 글자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글자 베이스라면 우리 한국어에서도 자음이 2개가 올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갑 이런 거 보면 닭 이렇게 소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음이 2개가 올 수 없는 언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음절을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음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웃기는 게 뭐냐면 자음, 모음, 자음 이루어지는데 이 뒤에 자음이 올 수 있는 언어가 있고 못 오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음 하나만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음절, 이런 음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린 음절이라고 불러요. 오픈 실라블이에요.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자음으로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열린 음절이라고 부르고 밥, 강, 국 이런 것처럼 닫힘으로 닫으면 이것을 닫힌 음절 언어, 닫힌 음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이건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언어에서 강, 국, 한국어처럼 이렇게 닫힌 음절이 가능하다 하면 어떤 걸 함축하고 있냐면 이 언어에는 가, 구 이런 것처럼 열린 음절이 가능하다 이런 걸 함축하고 있어요. 훨씬 더 열린 음절 언어가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언어 중에서는 정말로 모든 게 전부 모음으로 끝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100% 열린 음절 언어예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100% 열린 음절은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홍 할 때 응 이런 소리들 있죠? 탁시 할 때 그러니까 발음이나 초금 그죠? 이렇게 가나로 쓰는 이런 받침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열린 음절 언어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 100% 모든 언어가 모든 음절이 그런 언어 하와이어 같은 언어죠. 그런 언어들은 받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한국 사람을 뭐라고 발음해요? Korean, 그죠? Korean 해서 발음해요. 얘가 스페니쉬로 딱 가면 뭐라고 발음해요? 코레아노. 코레아나. 그래서 여자 화장품이 코레아나죠. 여자일 때는 코레아나, 남자일 때는 코레아노 이렇게 돼요. 왜 영어에서 롬 하면 이태리 가면 로마가 돼요? 밀란 하면 밀라노. 왜 그래요? 콘스탄틴 다 그런 현상이에요.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에 대한 대응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마치 기무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모음이 들어가느냐의 차이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는 어쨌든 닫힘에서 자음이 하나는 올 수 있는 언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되어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걸 우리가 초성이라고 불렀고 뒤에 있는 걸 종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종성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초성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에 따라서 하나가 올 수 있는 언어, 두 개가 올 수 있는 언어, 세 개가 올 수 있는 언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놈은 이 언어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재미있는데 선생님들도 재미있어 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 번에 세 개가 자음이 오잖아요. 그 언어는 두 개가 당연히 세 개짜리 영어처럼 spring 이런 단어가 오면 print, tree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세 개가 있다는 건 두 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건 하나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오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영어나 이런 언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 배울 때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음절 소리 구조 때문에는 고통받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발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T, R, E 써놓고 우리는 한꺼번에 발음을 하려면 원래 트 쓰고 리 쓰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음모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개를 발음 못하니까 트리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 배울 때 소리를 못 내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음 하나하나 말고 구조 때문에. 우리는 스, 푸, 링 이렇게 발음해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네요. 스프링이에요. 스 끝나기 전에 뿌 나고 뿌 끝나기 전에 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있는 꽤 제한적인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초성보다는 종성에서 언어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의 변화가 일어나요. 구체적인 건 이제 봐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죠? 우리 4시 반까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의 모음이라고 본다면 아까 이제 간단히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음을 대조, 언어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느냐 볼 때는 어떤 모음이냐면 야예요. 야.
왜냐면 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 이, 우. 여기는 모든 언어에 다 있다. 그리고 60% 이상의 언어들은 에 모음하고 오 모음이 있다. 특별히 우리 한국어 학습자로 잡히는 데는 대부분은 이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이중 모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발음해 보세요. 위, 얘는 왜. 이 발음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안 하고 단 모음으로 하면 위. 이것은 왜 이렇게 발음돼요. 위. 근데 이렇게 발음 안 하시죠. 위, 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특별히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에서 이 두 모음은 거의 하나가 되었지요. 거의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두 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얘는 이미 이중 모음이 되었고, 그렇다면 야 모음이랑 야 모음만 가르치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제일 수월한 거예요. 나머지 모음들은 특별히 따라하라고 지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모음이 없는 언어가 어디 있다고 이 계속 따라 시키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결국은 따라하라고 열심히 가르쳐 볼 모음은 이 두 모음이다. 그런데 그럼 이 모음을 어떻게 따라하느냐? 이게 발음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시간도 없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봐요. 110km가 빨라요? 느려요? 그러면 봐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110km가 빨라요? 그러면 100km를 생각을 했던 분들은 100km를 생각했으면 빠르다. 120을 하면 느리다요. 모음도 하나만 딱 듣고 따라하라 그러면 입 얼만큼 벌리나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모음은 하나만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준이 되는 모음을 제시하고 야를 시키면 돼. 그럴 때 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아 모음에서 얘는 입만 다물어주면 돼요. 봐요. 아 했어요. 어부터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오 모음 있는 언어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봐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아고 이게 어라면 그러면 이게 오고 이게 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까지는 똑같이 와요. 오에서 벌리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되면서 해라. 그러면 음모음은 그럼 뭐랑 하냐? 음모음은 뭐랑 해요? 음모음은 뭐랑 기준하면 제일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No. 우랑 하면 되지. 봐요. 똑같아요. 다른 건 똑같고 우 해보세요. 우. 거기다가 입만 평평하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는 다 있으니까 다시 어모음을 지도할 때는 어떤 모음을 이용해요? 아나 오. 그죠? 음모음을 할 때는 우 이렇게 해서 기준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모음과 같이 제시를 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는 아무튼 어모음이랑 음모음에 대해서 대조원학적으로 볼 때 제일 주의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어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있는 모음 다 있어요. 봐요. 우리가 했을 때 봐요. 이, 에 있었죠? 아도 있어. 우, 오, 다 있어. 우리보다 더 많아. 요 모음이 뭐냐면 우리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베트남 사람한테는 너무나 열심히 모음 따라하기는 안 해도 돼요. 어떤 모음이 어떤 대응관계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어 모음의 특색이 어떤가, 이런 정도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건 일본어예요. 일본어는 이미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가 없어? 이, 에인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거의 하나로 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는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오가 있는데 우는 여기 있으니까 어가 없죠. 여기 그죠? 없고, 그 다음에 으하고 으가 없고 우가 있으니까. 근데 일본어의 우는 봐요. 이게 우리의 우, 영어의 우, 일반적인 언어의 우라면 일본어는 약간 이렇게 돼요. 그죠?
으하고 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걸 우로 잡아요. 왜냐하면 우로 잡으면 언어의 굉장히 큰 보편성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언어에는 아, 이, 우가 있다.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다만 음색, 컬러, 모음의 컬러가 우가 약간 평순성이 강해서 이렇게 된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잘 안 해요. 우리 이렇게 해요. 그런 특징 때문이에요. 봐요. 이중모음을 볼 때 우리는 이중모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다. 그런데 베트남어도 다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게 있는데 없는 게 베트남어에 없는 모음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이렇게 돼 있죠. 봐요. 다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요거 유하고 뭐가 없냐면 여가 없어요. 특별히 여가 없는 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 분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본 분들 있지요. 명자 그럼 어떻게 발음해요? 밍자 이러죠. 그것처럼 베트남도 똑같이 그렇게 발음해요. 왜냐하면 여 모음이 없어요. 여가 없는 곳. 일본어에도 여 없어요. 없는데 일본어는 어 모음이 없으니까 여가 없는 건 당연한데 베트남어는 여가 있는데 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어 교육에서는 이중모음에서는 여하고 유 요것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면 여하고 요 죄송해요. 그럼 일본어의 이중모음은 다 아시죠? 뭐가 있어요? 일본어에는 요거밖에는 없어요. 이중모음이 야, 유, 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입이 즐거웠으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언어 배울 때. 왜냐하면 이런 언어들이 없으니까, 이런 모음들이 없으니까. 이거에 하나가 되었지만 이런 이런 거 발음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요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 잘 안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을 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에서는 이렇게 볼 때 언어 대조를 해보면 특별히 우리가 여 모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와보다도 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똑같이 없더라도 워보다도 더 어려운 게 여 같아요.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을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한국어의 자음인데 자음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요. 우리가 자음은 봐요. 아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음절을 이룬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을 초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자리는 어느 언어든지 자기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음이 대부분 나오는 자리예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서 리을로 시작되는 게 없다. 이건 엄청나게 큰 특징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발음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 라디오, 리본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순수 한국어에서 리을로 시작되는 단어를 안 만든 거예요. 룰루루 랄랄라 이런 거 빼고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리을을 초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거예요. 정말 큰 특징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보편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 할 때 초성은 제약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못 나타나는 자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자음이 뭐냐면 우리 영어도 안 나타나고 우리도 안 나타나는 응 소리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아기 할 때, 오빠 할 때 이 동그라미를 이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착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에서도 그 소리가 안 나타나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 혹시 지금 우리 베트남 거기 대통령인가요? 총통? 그분이 응웬. 그렇죠? 그거 할 때 응이 아니에요. 응이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정말 그야말로 이응의 그냥 우엔이에요. 우엔. 근데 이 우가 이 그냥 동그라미의 우 자음이 비어있어서 넣는 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이응의 NG로 시작하는 우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니까 우리가 응우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해보자 응우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해서 오빠를
오빠 할 때 이응을 우리가 이응이라고 하면 응 오빠 그래요. 저는 실제로 들어봤어요. 그냥 응 오빠 응 아기 막 이러는 그런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응 오빠 응 아기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슬 옥자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이름에 사용하는데 그래서 응옥난 이렇게 해요. 또 옥이 우리는 옥이잖아요. 응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응 오빠 응 아기 이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응 소리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언어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의 자음을 이렇게 위치를 떠나서 본다면 대부분의 언어에서 80% 이상의 언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대립이 돼요. 푸가 있으면 부, 트가 있으면 드, 크가 있으면 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어는 모든 소리가 무성음인 거예요. 근데 이 무성음이 다른 언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영어에 쉽게 말하면 푸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무성음이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only language in the world 이런 말도 있어요. 삼지적으로 뭐냐면 무성음이 세 개로 나뉜다는 거. 어느 정도 특징적이냐면 우리 음성학 시간에 소리 받아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들을 받아 적었냐면 이런 소리, 클릭 소리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내는 소리들. 이런 소리 받아 적기 하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는 소리 받아 적기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Any Korean here?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그랬더니 갑자기 나오래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기호를 보내주면 제가 발음을 하면 학생들이 받아 적는 시간. 선생님이 딱 줘요. 그러면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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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순서 없이 계속 불러요. 얘네들 계속 딱 끝나고 나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정말 리스펙트, 존경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존경 받아야 돼요? 뭘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140 몇 개가 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거 유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특징적이라는 건 유표성이 뛰어나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학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가르치고 배우기가. 우리가 노출돼서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려면 우리가 습득되는 게 아니고 배우려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삼지적으로 대립되는 저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자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자음, 일본 자음, 일본은 굉장히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일본어의 13개, 자음은 베트남은 우리보다 많아요. 적기 때문에 일본어는 어렵다. 이렇게만 아시고. 그래서 음절을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되어 있을 때 우리 한국어는 초성에서도 하나만 있고 종성에서도 하나만 가능한 언어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된 두 개의 열린 음절이 가능한 언어. 다시 말해 모음 하나 아니면 자음, 모음. 두 개의 닫힌 음절이 가능한 언어.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음절 구조가 꽤 단순한 편이다 이야기 드렸어요. 닫힌 음절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하나밖에는 못 오는 서양 언어들처럼 초성에서 3개까지, 종성에서 4개까지 이런 것은 절대 우리의 소리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편이다. 따라서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근데 우리는 일본어 배울 때 힘들다? 소리 구조 때문에 쉽다. 일본 분들 우리 배울 때는 어렵다, 힘들다예요. 아시겠죠? 소리 구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흉내낼 때 일본 분들 치도, 어머니 이렇게 한다고 흉내 잘 안 내요. 다 기무치 흉내 내요. 왜냐면 기무치가 더 귀에 거스르거든. 그러니까 음절이라는 게 자음과 모음보다도 더 귀에 탁 이렇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절에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영어 발음할 때 느끼는 버스, 텐트 이런 거 하면 웃어요. 우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음, 모음, 자음 되어 있을 때 이 종성에서, 받침에서는 언어마다 굉장히 변화가 많다 그랬죠. 소리의 변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건 정말 오늘 하루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다 못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변화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독일어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어에서 H-U-N-D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읽어요? 훈트 그러죠. 왜 훈드 안 해요? 우리가 낫, 제가 받아쓰기 하면 낫 이렇게 부르면 시옷도 썼다가 지읒도 썼다 치읒도 썼다 쌍시옷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독일어에서는 우리는 이걸 구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어에서는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바뀌어요. 유성, 무성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너무 웃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중국어가 꽤 어려운 것 같은데 중국어에는 중국 사람한테 한국어 가르쳐 보세요. 받침 너무 싫어하죠? 칸토니스, 그 홍콩 사람들 말고요. 광동어에는 우리하고 받침이 같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 국 써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고 그러죠. 받침이 싫어해요. 그래서 비빔밥 하면 삐삐밥 이렇게 발음하려고 해요. 싫은데 중국어에는 받침이 뭐만 사용이 돼요? 두 개밖에 없어요. 중국어는 니은 아니면 이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안녕 할 때 안 쓰면 중국어나 우리나 발음이 비슷해요. 안 하면 안.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장 할 때 장 딱 쓰면 걔네도 장이에요. 우리도 안, 우리도 장. 니은하고 이응은 받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음만 해도 달라요. 우리가 김 딱 써놓으면 걔네가 찐 해야 될 것 같은데 찐 그래요. 미음 받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자리는 언어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도 19개의 자음 중에 7개밖에는 못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굉장히 특징 중에 특징이 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타이어도 베트남어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 빼기 1이야. 우리 아까 했어요. 뭐 빼면 돼요? 빼기 리을이에요. 받침 리을만 안 되고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이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한테 받침 교육할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쉬워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받침을 다 소리내는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귀 따가워요. 그죠? 꺼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 이 받침에서 우리가 난 그럼 7개. 우리 발음교육론도 하셨다니까. 그러면 받침에서 소리나는 7개의 자음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왜 19개의 자음이 7개로밖에 소리가 안 날까요? 받침에서? 유성음? 우리는 유성음요? 그 책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한국어는 입으로 공기가 나가는 게 안 되는 언어예요. 입으로 공기 못 내보내요. 절대로 안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공기가 나가는 게 금지가 된 언어예요. 금지가 됐다는 것보다는 결국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산, 간, 감 이런 것처럼 받침의 니은, 미음, 이응은 코로 공기가 나가니까 글자대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봐요. 우리가 박, 부엌, 국 이러는데 그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들은 원래 파열음이지. 파열음은 가, 까, 카처럼 공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공기 못 내보내는 언어예요. 그래서 봐요.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공기 못 내보내는 걸. 뭐로서 알 수 있냐면 발음해 보면. 우리가 나뭇잎 할 때 입 발음해 보세요. 입. 이거요. 발음해 보세요. 입. 똑같아. 봐요. 이것도 어떻게 발음해요? 입. 나무, 잎. 똑같아. 입. 그러면 뭐냐면 봐요. 부하고 푸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부터 나가는 공기의 양의 차이야. 푸 하면 공기가 많이 나가고 부 하면 적게 나가고. 그런데 공기가 나가야 알지. 공기가 안 나가는데 어떤 놈이 공기가 많이 나가는 소리고 어떤 놈이 적게 나가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기를 내보내야 알지. 부엌 할 때 크 소리, 박 할 때, 안팎 할 때 박 할 때 끄 소리, 국 할 때 그 소리 다 공기의 양의 차이예요.
공기가 안 나가니까 그 소리는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낫도 마찬가지. 시옷, 치읓, 치읓 전부 공기 나가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공기가 나가야 알지요. 우리 초성, 중성, 종성에서 이렇게 독일어에는 무성음이 유성음이 무성음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 언어는 무슨 특징이 있다? 입으로 공기가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책들 가서 찾아보세요. 조금 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까? 선생님, 얘는 그럼 어떤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 소리. 요거 발음해 보세요. 소리, 얘는 솔, 얘는 다리, 달. 그러면 다리 가지고 해볼까요? 다리 할 때, 이거 달 발음을, 요것을 공기를 내보내면서 발음해 보세요. 다르야. 근데 우리는 요거를 쓸 때 D-A-R-I 이렇게 쓰고 이걸 쓸 때는 D-A-L 써요. 똑같은 걸로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받침에서는 왜 하필이면 받침에서 R 소리, 리을 소리가 L로 소리가 나야 되냐면 공기를 안 내보내려니까. 봐요. 공기를 다르, R로 하면 공기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르 해보세요. 다르. 그럼 달 해보세요. 달. 공기 멈추죠? 그래서 우리는 깡패처럼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으면 싱가포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펠링은 분명 영어 스펠링은 R이에요. 근데 우리는 싱가폴 L로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를 못 내보내는 언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받침, 리을이 받침에서는 L로 소리 나고 모음 앞에서는 R로 소리 난다 하는 게 일종의 발음, 공기를 안 내보내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음 교육은 쉽지는 않지요? 어쨌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국 사람처럼 발음을 해보면 sorry, darry, murray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영어예요? 한국어예요? darry. 그러면 외국인들이 darry 이렇게 발음하면 어떻게 고쳐져요? darry? 따라하라고 천 번 해봐요. 못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우리가 다리 그런데 그 사람도 다리 이래요. 다리 어떻게 가르쳐요? 영어는 이렇게 돼요. 이게 공간이 있다요. 다리 리 이렇게 돼요. 우리는 다리 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핑이에요. 한 번씩 쳐야 돼. 다리 이렇게 되는 거야. 영어는 다면 절대 안 돼. 해보세요. 리 이렇게 다리 우리 영어 한 번, 한국어 한 번. 시작. 다리 우리 한국어 다리 리만 3번 해보세요. 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리 이름 아우 다리 아파요 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 이렇게 디 혀 끝을 앞에다 대고 딱 쳤다 닿는다 하면 돼요. 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로 발음해 볼게요. 해볼게요. So, thou, more. thou, so, more.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들이 한국어 달 발음해 보세요. 달. 제가 볼게요. thou. 뭐가 달라요? 뭔가 이런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잘하려면 흉내를 정말 잘 내야 돼요. 왜냐하면 틀리게 발음했다는 자기는 맞겠다고 우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흉내를 해서 싹 발음해주면 막 웃어요. 자기도. 봐요. 외국인들이 하는 thou. 이건 뭐냐면 발음한 다음에 얼른 뒤로 가져가는 거. thou. 해보세요. thou. 달 하지 말고 달 하면 혀끝이 우리는 가르칠 때 혀끝을 앞에 보이라고 해요. 달 이렇게 달 이렇게 달.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음 안 하지만 우리 영어로 th 발음할 때 so, they 연습한 것처럼 연습을 시켜요. 달. 그런데 영어는 얼른 뒤로 가요. 한국어 한번, 영어 한번 해봐요. 시작. 달.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혀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 앞에서 보여달라고 해요.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소리도 유음도 굉장히 가르치고 배우기 힘들다. 겹받침 발음이 넘어가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특별히 베트남 학습자한테는 너무 쉽다.
그런데 야네는 너무 쉽다. 베트남 학습자한테 쉬운 거는 야네들은. 왜냐하면 앞자음이 탈락되는 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도 되지. 왜냐하면 거기 외래어 받아들일 때 어차피 뒤에 있는 자음들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네들은 앞자음이 발음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네들만 지도를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유음 발음 이거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발음에 관한 것들이라면 어순이나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제일 핵심적인 것만 여기 있는 것만 해요. 일단 또 언어들을 이게 대조를 하는데 대조언어학이 제일 많이 발달된 분야는 의문대조 분야예요. 그리고 나서 형태, 통사, 표현 뭐 다 있어요. 어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일단 이제 형용사의 기능에 따라서도 이렇게 언어를 대조를 해요. 그래서 형용사 동사의 언어냐, 형용사 명사의 언어냐 이렇게 대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 형용사 동사의 언어일까요? 형용사 명사의 언어일까요? 형용사 명사의 언어면 형용사 동사의 언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한국어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에서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원자격 시험을 파스를 해서 면접을 할 때도 그렇고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한국어는 뭐냐면 형용사 동사의 언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용사가 동사와 마찬가지로 입니다. 비동사 없이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문장, 두 번째 있는 문장을 봐요.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랑 다를 게 없어요. 그죠? He, she studies Korea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것도 봐요. 그는 학생이다. 그럴 때 he is a student 똑같아.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친절하다. 우리는 친절하다라는 형용사의 원형을 그냥 써요. 근데 영어에서는 he, kind 이렇게 하면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형용사는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는 modifier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비동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서술어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적 특징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없이 그냥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꽃이 예쁘다. 가끔씩 이런 얘기 나와요. 선생님 참 친절한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You are so kind 하니까 아가 있으니까 입니다. 이에요. 이런 걸 넣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어의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어는 특별히 형용사는 형용사 동사 언어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없이 그냥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는 동사와 그죠? 동사와 같은 경우 많이 나타나요. 차다 그러면 온도가 찬 거는 형용사, 달로 차다 이런 것들은 동사. 그죠? 그러니까 글 쓰다도 마찬가지예요. 맛있은 것은 형용사. 그죠? 글씨를 쓰다, 뭐 사용하다 이런 건 동사. 그래서 동형어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 동사의 언어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한국어 그 형용사를 상태 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적 기능을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어 가르칠 때 굉장히 큰 특징이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언어를 대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주어 중심의 언어냐 주제 중심의 언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한국어 가르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미국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라면 꼭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네브라스카에서 왔습니다. 저는 21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저는 미국 사람, 전 제임스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21살이고요. 그 네브라스카 대학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한국어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제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 중심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주어 중심의 언어와 주제 중심의 언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강의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래 할 수가 없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제 중심의 언어에서는 주제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는이에요.
은는이 붙어 있는 건 주어가 아니에요. 주제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표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에서는 일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맨 앞에 와요. 는만 붙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는 비인칭 주어도 없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엄마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주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봐요. 주어랑 주제어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생님들이 졸업하실 때까지 많이 들으실 텐데 예를 들어 엄마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엄마가가 주어잖아요. 이것을 그냥 주제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엄마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이어지는 문장이 아빠는 동생에게 선물을 안 주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생에게를 주제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앞에만 오면 되는 거예요. 동생은 엄마가 선물을 주었다. 동생에게는 엄마가 선물을 주었다. 나한테는 엄마가 선물을 안 줬다.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또 야도 우리는 주제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물도. 선물은 엄마가 동생에게 주었다. 그런데 용돈은 아직 안 주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반에서 선생님이 가장 예쁘다. 쟤예요. 가장 예쁘다. 그러면 우리 반에서 예쁘기는 선생님이 제일이지. 이럴 때 예쁘다. 서술어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제어라는 건 성분의 제약이 없어요. 주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서술어까지도 주제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제 중심의 언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주제지 주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없어도 돼요. 주어 생략을 해도 돼요. 그리고 주어가 2개 나와도 돼요. 중요해서 2개가 아니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의미나 이거 다른 건 설명드렸고 문법 간의 연결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다. 선생님들 책에 2문장만 써놔보세요. 우리 식당에 가면 이런 거 하지요. 주문할 때. 화장실 갔다 넌 뭐야? 이럴 때. 그러면 나 커피야. 나 짜장. 영어로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I'm 짜장. I'm coffee. 그러면 우리 주제 중심의 언어에서는 너무나 퍼펙트한 문장이에요. 난 짜장이야. 왜냐하면 우리 주제 중심의 언어는 주부랑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서술어랑 의미 문법적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관계가. 근데 주어 중심의 언어는 주어가 문장의 헤드예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하는 힘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있는 서술부랑 의미적인 문법적인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I am 짜장 하면 비문이에요. 문법적으로는 비문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비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인 나는 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랑은. 우리는 뭐든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 영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물어요. 식당에 가서 선생님 뭐예요? 그럼 저는 짜장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짬뽕을 아니요 선생님 뭐예요? 그럼 저는 짜장을 주문했어요. 짜장 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아는데 제가 어떻게 짬뽕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는 그런데 심지어는 I am 짬뽕 이런 거 해도 마음이 편하네요.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정말 큰 거예요. 이 주제어는 이야기를 하자면 주제어를 잘 쓰면 너무나 큰 기능을 줄 수 있어요. 은는에다가. 예를 동대구역에 어떤 문장이 써 있냐면 애완동물을 안고 타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 나 안 간다. 서울 못 간다. 왜 그러길래? 나 애완동물 없잖아. 그랬더니 애완동물 있으면 안고 타랬지. 누가 다 안고 타랬니? 그래서 아니야. 저기 애완동물을 안고 타세요는 애완동물 안고 타라는 이야기라고. 그랬더니 마치 우리 남편은 자기가 동대구역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있으면 안고 타라는 거지. 그걸 쓰려면 너무 기니까 애완동물을 안고 타세요 한 거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글자 수 똑같은데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내가 애완동물은 안고 타세요 해봐라. 똑같아. 네,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온대요.
오지요, 선생님들은. 그봐요, 선생님은 전공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 토목과에 있는데 전혀 느낌이 안 온대요. 애완동물을 안고 타라는 거랑 애완동물은 안고 타라는 거랑 안 온대요. 이게 정말 주제어의 기능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주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럼 또 어떤 대조를 하냐면 상황 중심의 언어냐 인간 중심의 언어냐, 이것도 놀라워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살 때 영어를 배워갔지만 이렇게 영어를 뭐 문장을 바꿔보려고 하면 만약에 제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단추가 떠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해보려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버튼부터 나와요. 마이 버튼, 더 버튼, 버튼부터 나와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해보려면 이상해. 왜냐하면 버튼 하고 나니까 뭔가, 그죠? 뭔가 피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면 마이 버튼, 하는데, 그런데 영국인들은 갑자기 옆에서 말해요. Oh, I've lost a button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고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뭐냐면 상황 중심의 언어예요. 상황이 중심이 되니까 버튼이, 우리는 단추가 떨어진 거예요. 눈이 많이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아직 짬뽕 안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나 이런 인간 중심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I've lost a button이야. 비명소리가 났다 해도 얘네는 I heard shou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들었는지 우리가 뭘 했는지지, 우리 음식이 안 나왔다 우리 이러죠? 우리는 안 먹었다고 해요. 걔는 I haven't eaten 뭐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우리는 무슨 중심의 언어다? 상황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중심이 되는 언어고, 영어 이런 것들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가지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화자 중심의 언어냐, 청자 중심의 언어냐, 이런 대조도 하게 돼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우리는 그러면 질문부터 할까요? 우리 한국어가 화자 중심의 언어일까요? 청자 중심의 언어일까요? 우리는 청자 중심의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화자 중심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물어. 근데 얘네들은 영어로 옮겨보세요. 어떻게 해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겠냐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May I have your passport야. 그러니까 Can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뭘 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보다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 자기가 말하는 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거부터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정문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다르죠. 저 오늘 점심 안 먹었어요. 김지영 선생님이 안 사줬어요. 농담이고 속이 좀 이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차를 오래 탔더니. 그런데 봐요. 우리는 점심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먹었어요. 안 먹었을 때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점심 안 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네, 안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반대로 해요. 부정의문문에는. 영어는 어떻게 해요? 점심 먹었어요? 이러면 Did you have lunch? 이러면 똑같아 우리랑. 그런데 부정문으로 물으면 No, I have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No, I haven't고 Yes, I have가 되는 거예요. 부정일 때는 무조건 되고 뭐냐면 No 하면 부정으로, Yes 하면 긍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듣는 사람의 성의, 말한 사람 있잖아요. 만들어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부정으로 물었는지 긍정으로 물었는지 고민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은 황당한 질문. 선생님들도 외국인들 보면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를 때 많죠.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렇게 하면은 너 나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저 아는 척을 하면 우리는 보통 너 나 알아 이러는데 심지어는 그럴 때 영어로 바꿔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Do you know me? 이러죠. Do you know me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Do I know you?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수업 시간에 대조원학 시간에 했는데도 Do I know you? 이러는데 이건 도대체 뭐라냐?
대답할 생각은 안 하고 진짜 맞네. 이게 정말 청자 중심, 화자 중심이 맞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존재 중심이냐 소유 중심이냐 이거는 금방 알겠죠? 우리 한국어가 어떤 중심의 언어겠어요? 존재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돈 있어요? 이렇게. 자녀가 있으세요? 시간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잔돈 있냐 하면 do you have change예요. have로 하죠. 그죠? 자녀가 있냐도 do you have kids예요. do you have children이야. 그 우리는 이 의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가 6개가 있는데 우리는 책상이 다리가 6개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The table has 6 legs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has나 have가 막 동원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린 존재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면서 가끔 한국어는 있다면 다 되는구나. 실제로 다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미있어요. 맛있어요. 시간 있어요. 다 되니까 선생님 저 행복 있어요. 이렇게. 임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뭐냐면 존재보다는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심이 되는 언어. 끝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또 대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 정말 어려웠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부터 쓰냐 성부터 쓰냐 아니면 주소 쓸 때 뭐부터 쓰느냐 날짜부터 쓰느냐 꺼리도 아닌데 결론부터 봐요. 이제 언어를 할 때 마크로 투 마이크로 랭귀지냐 마이크로 투 마크로 랭귀지냐요. 여기서 마크로 하면 큰 거지요. 마이크로 하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진행이 되는 언어가 있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진행이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 그럼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뭐야? 큰 거부터 나오죠. 대구시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마크로 투 마이크로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소 쓸 때도 우리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천번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요. 이걸 영어로 주소를 써보세요. 영어는 반대로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가는 언어예요. 해보세요. 한국문화정보학과, 인문대학, 계명대학교, 천번지, 신당동, 달서구, 대구, 코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날짜를 쓸 때도 우리는 큰 것부터 해요. 2011년 2월 15일. 영어로 해보세요. 15일 2월 2011년. 그죠? 우리 이름하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부터 해요. 우리 큰 건 뭐예요? 김, 성이 더 크지. 그러니까 김, 철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영어는 어떻게? 작은 거부터 해요. 철수, 김.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대저언학 시간에.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먹을 때 맛있는 거하고 덜 맛있는 게 있으면 너네 뭐부터 먹냐 묻는 거예요. 난 맛있는 것부터 먹는데 그랬더니 일본 사람은 자기는 맛 없는 것부터 먹는데요. 다 먹어야 된다면? 모르게 선생님들은 어때요? 맛있는 것부터 먹죠? 배불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의문대조 이야기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한국어 교육에서 더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시간 반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자세한 건 우리 김지영 선생님하고 공부하세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